이어서 우리 제품 및 공정 개발의 거의 마지막 부분 6, 7, 8번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포장 개발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5단계였죠. 6단계는 그걸 이용해서 포장재까지 구입을 해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제품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부터 전처리부터 주공정, 배합공정, 그리고 포장, 또 포장 전후의 살균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걸 토대로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제조 공정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B7입니다. 공정이 확립되고 나면은 그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세부적인 사양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제품, 이 공정을 운영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를 비로소 추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B6과 7, 8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본개발 과정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B1부터 B8까지 한 번에 걸쳐서 쭉 지나가는 과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B1부터 B4까지는 우리 배합 공정하고 전처리 주공정 개발 과정은 이 안에 내부 사이클이 또 돕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처리 공정 개발하고 주공정 개발하면서 부재료까지 배합을 해놓고 관능 평가를 해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그런 품질의 제품이 안 나왔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B4에서 B1으로 2로 3로 돌아가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야겠죠. 전처리 공정에서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해결해 보거나 또 맛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배합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배합비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필요한 원료를 쓰되 비용이 비싸다면은 사용량을 줄이고 또 아예 다른 원료로 대체를 하는 실험을 통해서 계속 수정보하는 작업을 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4까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비로소 B5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내부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체로 1부터 4까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3번과 4번 과정에서 많이 또 사이클이 돕니다. 전처리 공정에서 기본적으로 확립된 공정을 마지막에 배합 공정 때문에 또는 관능 검사를 통해서 전처리 공정이 문제 있다고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1번이 어느 정도 됐을 때 2번을 진행했을 거고 2번에서 어느 정도 됐을 때 3번으로 갔기 때문에 3번 배합 공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로 사이클이 돌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면서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재반복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또 최적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공정을 확립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5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복수의 포장재를 생각해 놓고 B1부터 B4까지의 과정을 돌렸다면 B5에 가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제 하나로 확정해 갈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다 확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더 가볼 수도 있습니다. C단계 과정에서도 확정할 수 있으니까 B5는 가능성 있는 모든 조건들, 옵션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놓는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검토는
포장까지 완료된 시제품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6를 갈 거고요. B6, 7, 8 과정 간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겠죠. 어느 부분일까요? 앞서서는 품질에 따라서 B1부터 B3까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B8에 가서 제조 원가를 산출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자의 마진과 유통업자의 마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만들어졌더라 라고 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어디서 개선할까요? 공정을 바꾸는 걸로만 개선이 될까요? 아닙니다. 배합 공정에서 많이 바꿔야 될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공정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새로 고안한 공정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조원가가 너무 부담된다 했을 때는 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B8에서 제조원가를 산출해 본 다음에 우리가 판매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어디로부터 돌아가냐면은 다시 B1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심각하게 고려해 가면서 전처리 공정, 주공정, 배합 공정 중에서 원가의 부담 요인들을 찾아서 대체하거나 바꿔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제품 제작은 의외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죠. 이미 우리가 B5, B까지, 즉 B1부터 B5까지 포장 유형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전처리, 주공정, 배합 공정, 그리고 포장에 담아보는 공정까지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때 미리 사전에 검토해 볼 만한 게 있다면 우리 포장 유형 검토할 때 아주 심각하게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 자세하게 아는 부분인데요. 표시 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인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표시 기준 검토도 B단계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최종안은 아닙니다. 결국은 C단계에서 해야 할 일인데, C단계, 즉 사업화 개발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인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리 해두면은 다음에 몰아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나오는 예시들은 이와 같은 포장 유형만이 아니라 표시 기준까지 미리 검토를 해서 조금은 조잡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가안으로 일단은 라벨링을 해서 이와 같이 시제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죠. 용량의 느낌, 또 뚜껑을 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먹어봤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제품 품질과 포장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보완점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보는 과정, 이게 바로 시제품 제작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시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개발자로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입맛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개발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교육생들이라면은 마지막 부분에 품평회라는 코스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육 훈련 과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실제적인 사업화를 위한 개발 과정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즉 사업자들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품평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했던 관능 평가 양식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소비자들한테 너무 복잡한 질문에 평가서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간단하게 항목 수를 줄여서 핵심적인 항목들을, 또는
비교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조군을 주면서 우리 제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느 게 더 선호되는지, 또 그런 개념으로 평가 기법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런 품평회,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조금 더 규모 있게 가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이제 포장 유형까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조 공정을 확립하는 거고요. 이 제조 공정을 이와 같이 문서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볼까요? 잼이네요. 자, 아로니아 잼입니다. 자, 왼쪽은 뒤에 원가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율 데이터를 정리해 본 거고요. 실제 제조 공정의 시작은 이와 같이 공정 흐름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조 공정도 또는 공정 흐름도라고 하는데요. 원재료가 들어가서 보관되고 있다가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세척, 분쇄, 계량, 배합. 자, 이쯤에 세척을 전처리 공정으로 보면은 분쇄부터는 주공정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잼이라면요. 그래서 분쇄, 계량, 배합. 이때 설탕이 들어가거나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열. 이때 가열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온 농축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진, 내포장이라고 하죠. 후살균, 냉각, 외포장. 그래서 포장의 식품 분야에서의 용어는 내포장이냐 외포장이냐 일단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게 좋겠어요. 내포장이라는 얘기는 이런 개념입니다. 식품의 내용물이 포장재와 직접 접촉하는 포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포장 개발, 포장 유형을 검토할 때의 포장은 사실은 다 내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파우치, 직접 접촉하죠? 유리병, 페트병 그런 거고요. 실제로 더 고려할 게 하나 있죠? 외포장이죠. 근데 외포장은 개발 단계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에 거의 양산 체계에 가기 전에 C단계 정도에서 디자인을 맡길 때 고려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개별 포장에 대한 것만 일단은 B단계에서 고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화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 제품을 낱개로 소비자한테 줄 것이 아니라면은 또 소비자한테는 낱개로 줄지언정 유통업자한테는 낱개로 주지 않죠. 박스 단위로 줄 겁니다. 그렇죠? 창고에 박스 단위로 보관해서 박스 단위로 풀어서 진열하게 할 거나 아니면은 박스의 일부만 낱개로 4개, 5개 정도씩 소량으로 진열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제조업자가 유통업자한테 제공하는 방식은 개별로 주는 게 아니라 박스 단위로 줄 겁니다. 20개 단위, 50개 단위, 100개 단위로 줄 거고요. 또 그 외포장 박스에 또 그 다음 단계 큰 박스로 큰 박스 안에 또 작은 중간 박스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공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단계, 즉 디자인을 맡길 때 외포장 박스의 디자인을 또 해야 되겠죠. 그때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포장 재질의 면적이 결정이 될 거고 그 모양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를 갖고 표시 기준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디자인을 맡길 텐데요. 그때 고려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크게 고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포장을 우리가 외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포장. 그래서 외포장은 결국은 보관 출고 전에 마지막 단계의 포장이고 주로 골판지 형태로 박스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가열 살균 조건도 있겠고 후살균 조건이 있겠고 냉각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별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질 수 있겠고요. 이 그림 안에 그런 세부적인 조건을 적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 흐름도 다음 페이지 정도에
표 형식으로 세부적인 조건을, 예를 들어서 가열 처리의 온도 조건, 시간은 어떻게 하고 설비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개요, 공정의 개요 부분을 적어 놓는 공정 요약표를 정리해 주면서 완벽하게 제조 공정도가 확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제조 수율을 아로니아가 100kg 단위로 들어갔을 때 전처리할 때 10%가 날아가고, 또 잼이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농축, 그다음에 최종 제품이 몇 개가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계산해서 나중에 원가 계산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즉석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간편식에 또 우리 즉석 조리식품의 개념이 되겠죠. 간단하게 포장지 뜯어서 후라이팬에 또는 전자레인지에 뭐 2, 3분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즉석 냉동밥, 이런 제품들은 냉동을 기본으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냉장 유통이 되면은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폐기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아예 안전하게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냉동식품으로 만들어서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에서 바로 해동과 동시에 바로 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만들었을 때의 공정 흐름도로 보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쌀 같은 게 들어가겠죠? 곡류. 그러면 선별, 쌀 선별합니다. 그다음에 세척합니다. 이때 버블 세척기 같은 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을 세척할 때는 이렇게 버블 세척기 안 쓰고 수동 세척기 쓰겠죠. 자, 부재료 중에서도 큰 거, 작은 거 구분해서 세척기를 뭘로 쓸 거냐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자, 쌀이나 보리 같은 작곡류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버블 세척기는 과일용 세척기입니다. 채소용 세척기고 곡물 수세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을 우리가 이제 고안하는 것보다는 발굴해서 우리가 설비들을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핵심 설비가 곡물 수세기를 포함하여 버블 세척기나 수동 세척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설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쌀을 세척한 다음에 물에 불구죠. 그죠? 불림 과정을 거친 다음에 찝니다. 증수가열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설비들이 필요할까요? 불 끄는 공정은 대단한 설비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쌀을 씻어 놓은 다음에 큰 스테인리스 용기나 통에다 놓고 보관하면 되겠죠? 불림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찜기가 필요합니다. 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볶음솥이 필요할 수 있겠죠. 즉석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부재료들이 밥에도 들어가지만 양념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볶음 장비, 조리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계량을 할 거고요. 이것을 혼합하거나 배합, 밥에다 같이 넣거나 따로 별도의 파우치 포장으로 소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관한 부분을 보면은 곡류와 주로 나물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서 농산물 중에 곡류들은 곡물 수세기로, 나물이나 일부 과일이 들어간다면 여기 나와 있는 버블 세척기나 수동 세척기를 통해서 세척 과정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량을 하고 혼합하고 배합한 다음에 나열했다가 이것을 급속 동결기에 트레이 방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그럴 때 나열을 위해서 작업대가 필요하겠죠. 작업대가 필요할 겁니다. 그 위에는 동결기에서 나와서 우리가 포장 단계로 넘어가는 개념이고요. 그때 포장 후에 금속 검출 공정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같은 날짜를 찍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 노트 번호 이런 걸 찍는 날인기, 또 실링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 공정도를 우리가 앞서서 B6까지 진행했던 결과를 갖고 글로 정리한 다음에 이때 필요한 설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거나 실제적으로는 그림은 이제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용이고 실제적으로는 표형식으로 설비 리스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유 공장입니다. 자, 두유의 대두가 주원료가 되겠고요. 주로 그냥 두유라면 과체 두유 아니라면 그냥 대두 하나 갖고 만들어 갈 겁니다. 만약에 과체 두유라면은 오른쪽에 이 원재료 부분이 아니라 부재료에 과일류 또는 채소류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도를 그리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을 주원료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칸이나 두 칸이나 세 칸을 이 주원료가 아닌 다른 부원료들을 넣어주는데, 자, 앞에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서는 밥과 나물을 구분해 놨고요. 이 앞에서도 우리가 아로니아 주원료를 아로니아로 보고 기타 다른 원료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에 잼인 경우 있기 때문에 부원료로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원료를 액상원료, 분말원료, 첨가물로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부원료를 나누는 것을 권해드려요. 즉 액상원료는 액상원료, 분말원료는 분말원료, 이렇게 보관 방법이 다르거나 성상이 다르면 보관 방법이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단계로 가게 하는 거가 좋겠습니다. 부자재가 포장재를 얘기하는 거죠. 자재라 하면은 포장재.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이 제품은 착즙 개념이니까 없었습니다만 추출 공정인 개념이라면 물이 들어갈 겁니다. 용수가 들어갈 거고요. 이 용수는 배합을 위해서 추출을 위해서도 들어가겠지만 또 하나가 마지막에 제품을 다 만들고 세척용으로도 물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제조 공정도에 대한 그림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배합수로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만 화살표로 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원료를 왼쪽으로, 오른쪽에 부원료 하나의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품도 부원료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부원료가 어떻게 보면 물입니다. 물입니다. 원재료는 대두이고요. 그래서 정선, 세척, 건조, 분쇄, 계량. 자, 핵심적인 거는 어딜까요? 콩을 갈아야 되는 거죠. 갈기 전에 건조해 줍니다. 건조하기 전에 세척해 줍니다. 그리고 배합하고요. 가열합니다. 자, 이 가열은 무엇일까요? 자, 물과 넣어서 그야말로 콩에 우리가 먹고자 하는 두유의 성분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가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과를 합니다. 여과. 이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장을 하는 거죠. 이때 병두유라면은 병포장으로 자재가 입고되어서 보관되어 있다가 어떻게 하죠? 세병 공정을 거칩니다. 유리병을 제작하는 유리병 제작소에서 이물까지 관리를 해주진 않아요. 그죠? 먼지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유리병을 세공하는 과정에서 유리 조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또 공장에 여러 원치 않는 우발적인 이물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세병 공정을 거치는 거죠. 이것을 해썹에서는 CCP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병 공정을 거친 그 공병을 내 포장에 넣어서 충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금속 검출, 후살균을 하는 겁니다. 병채 후살균해서 냉각을 하고요. 후살균을 하면은 반드시 냉각을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냉각을 해줘야 우리 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냉각 과정에 잔존 미생물이 재증식하는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 출고하는 것이고요. 냉장 유통하는 두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설비들입니다. 예. 앞에 부분에 세척기,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어떤 공정이든 이런 설비들에 대한 검토들이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장비의 사양들,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잡아야, 이걸 왜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업의 관점에서 사업 계획에 설비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설비 투자비가 제품 원가에 반영이 되죠. 그것이 뭐냐면 감가상각비입니다. 예, 원가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거지만요. 감가상각비를 잡을 때 이 설비 투자 금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설비 투자 규모를 결정해서 설비 투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몇 개 사례를 보겠습니다. 과체주수의 제조 공정도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원재료와 부재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자재, 파우치, 볼판재 같은 것들이 됩니다. 자, 과체주수의 흐름을 보면 착즙이 핵심이죠. 예. 때로는 분쇄 후 착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 배합, 여과, 그리고 내포자, 파우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후살균, 예. 파우치가 들어가서 한 60에서 100도씨 사이로 한 10에서 30분 정도 후살균을 합니다. 그리고 냉각합니다. 외포장, 보관 출고. 그래서 냉각은 외포장 전에 10도 이하로, 그 다음에 타임을 세팅해서 찬물에 빠르게 냉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찬물에 풍덩 담궜다면은 그 파우치가 물기가 있으니까 바로 외포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냉각 후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물기를 뺀 다음에 포장 작업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퓨레 공정으로 가볼까요? 자, 퓨레 공정을 보면은 원재료가 세척되고 분쇄가 핵심이겠죠. 예. 그리고 배합합니다. 다른 원료들이 들어가죠. 농축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맛을 위해서 또 산도 조절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열하고 충진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후살균을 했네요. 냉각합니다. 외포장하고 보관, 출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 주스와 퓨레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착즙 주스의 공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설비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관점에서 이 예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과 주스, 아로니아 주스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척에서 버블 세척기를 쓸 거냐? 예, 공기방울 세척기입니다. 그래서 세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우리가 세탁기도 공기방울 세탁기가 있는 것처럼 세척기를 공기방울 세척기, 버블 세척기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초음파 세척기를 쓰기도 합니다. 비슷한 효과겠죠? 예, 텀블러 세척기 이런 것들을 이 세척 공정에 어느 걸 도입할 것인가를 각 설비들의 장단점들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게 좋겠고요. 자, 주스 공정에서 파쇄 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파쇄를 거치는 경우. 바로 그냥 착즙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스크류 착즙기에 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파쇄 공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그림을 매칭시켜 놨습니다. 브랜칭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열 처리를 살짝 해서 효소 활성도 줄이고 갈변도 줄이고 또 세포벽 부분을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주스 성분들이 많이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죠. 수율이 그래서 한 10%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착즙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칭도 꼭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스크류 착즙기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압력 방식의 착즙기, 수압, 유압, 공압 착즙기를 씁니다. 베리류는 이렇게 이런 착즙기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착즙이 되면은 완전히 맑은 물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착즙 과정에서 중간 정도의 맑은 물과 아주 찌꺼기 정도도 아닌 중간 정도의 그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여과를 해야겠죠? 처음에는 초벌 여과를 합니다. 진동체 여과나 원심 탈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정말 청징화, 깨끗하게 우리 사과 주스 먹을 때 혼탁 주스도 있지만 깨끗한 클리어한 형태의 주스. 이거는 마지막 여과, 여과 2, 마이크로 여과, 우리말로는 정밀 여과라는 공정을 거쳐서 이 정밀 여과기는 이와 같은 관형 이런 여과 장치 안에 우리 정수기 필터 같이 정밀 여과 카트리지 방식의 필터가 들어가서 압력을 걸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국물만 나오게 하는 여과기겠죠. 이 여과 2 공정을 거친 다음에 살균을 합니다. 자, 여과가 먼저냐 살균이 먼저냐. 살균하고 여과기가 어렵죠. 할 수는 있지만 다시 미생물에 의한 재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과를 하고 살균을 합니다. 살균은 실제로 포장 직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포장 직전에 거의 다 제품이 인전 밀봉이 되는 그 직전에 살균을 거치는 거고요. 이 살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중탕 방식으로 오랫동안 LT 살균이라고 하죠. 예. 로우 템퍼러처 롱 타임 살균 방법이 있고 또 대규모에서 고온에서 순간 살균하는 HTST 살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HTST 살균 방법의 살균기입니다. 그리고 이 살균기를 거친 다음에 고온 충전하죠. 살균이 됐으니까 뜨거운 상태가 될 거고요. 뜨거운 상태에서 이와 같이 충전을 하면은 그 뜨거운 음료의 국물이 포장재 안에 있는 포장재를 살균한 상태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포장재를 내면을 살균하면서 살균하는 그런 고온 충전 방식의 여러 가지 포장기계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살짝 데펴주는 온도를 유지하는 탱크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우는 또 후살균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포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를 살균한 다음에 냉각하는 그런 코스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설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설비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사업 계획에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양을 결정해 가는 것이고요. 이 사양서를 물품 규격서를 정해서 이걸 자료화 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구매 과정에서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업이 규모가 크면은 실제로 이런 걸 개발하고 검토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명확하게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런 물품 규격서를 정해서 이걸 갖고 공공기관이나 또 큰 기업에서도 입찰의 형태로 대규모 설비들을 도입하는 경우들은 특별히 이런 물품 규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원가 산출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B단계에서 소개해 드린 이 제조원가 산출 과정은 제가 그러니까 정식 원가 계산의 디테일한 부분을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그 과정보다는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을 보면서 원가 산출할 때 고려할 요소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관련된 예시를 몇 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과채 주스의 원가 산출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과채 주스, 사과 주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의 주스의 원료명을 쓰고 여기에
실제 투입량이 얼마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개별 제품의 한 포장 단위, 즉 하나의 내포장 단위의 원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과 한 파우치를 만들 때 우리가 2,000원에 팔진 3,000원에 팔지 모르겠지만 원가가 얼마냐? 이 결과를 보면은 786원이라는 원가가 나왔어요. 그럴 때 원가에 구성되는 항목들을 보자는 거죠. 즉 사과 주스 한 개를 만들 때 그 사과 주스의 한 개의 분량은 120ml짜리였고요. 그 20ml짜리를 120ml짜리를 우리 회사의 생산 캐파, 아직은 우리가 공장을 세우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설계 과정에서도 공장을 갖고 있는 걸로 가정해서 이 원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앞서 우리가 뭐 했죠? 설비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설비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월 생산량이 우리 사양을 봤을 때 4만 개 찍을 수 있다. 하루에는 2만 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40만 개를 찍을 수 있는 공장을 우리가 세운다는 걸 가정해서 원가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 2,000개, 하루에 2,000개를 찍어내는데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소규모 회사예요. 이 2,000개를 찍어내는데 작업자가 2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얼마로 잡을 거다에 따라서 또 인건비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노무 비용들, 그 다음에 원료 비용 당연히 들어가고 부재료비가 들어가겠죠. 부재료가 자재비, 즉 파우치, 카톤 박스,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원료로 비타민C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의 120ml 주스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사과 양이 300g이라는 거예요. 300g을 갖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율 데이터를 갖고 계산해 온 겁니다. 실제로 300g이 공정을 거치면서 줄어드는 거죠. 실제는 120g만 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포장 수율, 앞에는 착즙 수율, 또 살균하면서 또 줄어든 걸 따져보니까 300이 들어가서 반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불할 가격은 뭐죠? 버려지는 가격까지 다 지불해야 되니까 결국은 한 파우치에 300g 사과 가격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사과가 그러면 300g을 살 때 300g을 사지는 않았어요. 톤 단위로 샀거나 10톤을 샀습니다. 그러면 톤 단위로 계산했을 때 톤에 얼마에 샀으니까 그람당 얼마다 환산해서 곱했더니 300원이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착즙 수율, 포장 수율이 고려돼서 300g이 계산이 된 것이죠. 이 데이터가 이 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00g이 직접 재료비가 들어간 거고요. 부재료비는 파우치, 앞서 우리가 동판 인쇄하는 개념으로 가면은 100g, 100원 내외라고 했습니다. 110g이 들어가요. 카톤 박스, 우리가 박스 포장비입니다. 35원. 근데 왜 35원이냐면 내가 20개나 10개를 할 때 실제 비용은 그거의 10배, 20배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개당 나눠주는 거죠. 왜냐, 내가 유통업자한테 줄 때 개별로 줄 게 아니었기 때문에 10개 단위로 줄 거면 10개의 포장재가 무조건 투자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한 개당 얼마씩 반영이 되는가를 나눠본 겁니다. 비타민C가 9g, 9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부재료의 합계입니다. 이런 부재료비 154원에다가 이제 직접 노무비 방금 계산했던 100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경비가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갈까요? 전력비, 운반비, 강화상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86원의 제조원가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조원가입니다. 직접 제조원가 관점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비슷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혼합음료입니다.
요번에는 사과 갖고 착즙을 안 하고 그냥 원료들 다 사다가 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원료 구입비, 가공비, 인건비, 그다음에 제조 원가에 우리 마진까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사례예요. 단품으로 했을 때, 자, 그다음에 포장재, 판관비까지 했을 때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가를 산출해 본다는 거예요. 복숭아칩입니다. 원료, 그 다음에 수율 같은 거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량 얼마다, 용기 비용, 플러스 용기를 썼을 때입니다. 600원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 건조 비용, 일반 관리비, 배치당 얼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배치에 몇 개가 나오느냐를 따져서 개별로 또 개별 원가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계산은 아마 여기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엑셀 계산식에서 계산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게끔 엑셀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이렇게 해서 총 제조 원가가 단품으로서 복숭아칩 하나를 맞는데 2,000원. 그러면 얼마에 또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조 원가에다가 우리 마진을 붙여서 우리가 공급 가능한 가격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맞아야 돼요.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유통업자의 마진을 소비자가에서 빼서 잡은 그 가격과 우리가 잡은 이 제조원가에 우리 마진이 붙은 거랑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 초기 단계의 개발 과정에서 나온 이 제조원가는 도저히 유통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가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에 우리는 제조원가를 갖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마진을 갖고 3,000원에 팔고자 했을 때 이게 팔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3,000원에 우리가 유통업자한테 준다고 그러면 유통업자는 거기에 자기 마진을 붙일 건데요. 유통업자의 계산 방식은 우리 계산 방식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니까 우리 마진을 붙이겠지만 유통업자는 소비자 가격이 얼마니까 거기에 자기의 마진을 빼서 우리로 하여금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의 방식이 달라서 이것이 유통업자가 소비자가에서 본인의 마진을 뺀 것이 우리가 계산한 제조원가가 그 밑에 있다면은 우리 마진이 여기서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발을 초기 단계에 원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발했을 때 유통업자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공급가보다 제조원가가 이렇게 높으면은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앞으로 가라는 거죠. 원가의 어느 부분에서 큰 부담이 있는가? 이 부분인가? 수율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럼 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 개선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배합의 개념이라면은 배합 원료 중에 비싼 원료들을 찾아서 줄여가는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제조원가가 유통업자가 제시하는 공급가보다 충분히 낮아야 우리 마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과정은 이와 같이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제 판매의 관점에서 원가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잼에 대한 사례, 유사한 사례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조청, 생들기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원가를 산출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발 과정의 전체 과정, 특별히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제조 공정 확립, 설비 검토, 그리고 제조원가 산출 부분까지도 다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비공정의 단계 8단계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